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밤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여겼던 사람을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아물지 않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과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감정이 먼저 올라올까요? 기쁨일까요? 분노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올까요? 우리 가족은 최근 그런 재회를 겪었습니다. 30년 넘게 소식조차 없던 사람이 어느 날 뜻밖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었던 사람으로 밝혀졌으니까요. 33년 전 제 남편의 유일한 동생이자 성실하고 조용했던 시동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고 황망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갓 태어난 아들을 두고 동서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로요. 그렇게 남겨진 아기 지훈은 저희 부부의 품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이 아이, 우리가 키우자. 누구보다도 우리 손이 먼저 닿은 생명이야. 나도 같은 생각이야. 지훈은 이제 우리 가족이야. 시간이 흘러 지훈은 성실하고 착한 청년으로 자랐고 군을 전역한 뒤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아주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나와 야무진 손놀림으로 재료를 손질하며 우리 가족을 도왔어요. 지후도 그런 아주머니를 무척 따랐고 저는 그 모습이 흐뭇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 아주머니 말이야. 혹시 옛날 그 동서 아니야? 눈매가 꼭 닮았더라. 진짜? 그럼 지금까지 말도 안 하고 지냈다는 거야? 믿기지 않는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 동서의 것이었어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주방에 서 있는 그녀를 보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반갑게 맞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이유도 당시에 아이를 두고 떠난 행동을 용서하기는 어려웠으니까요. 며칠 뒤 그녀가 조심스레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들어볼게. 그땐 그게 제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믿어달란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못하겠어요. 다만 하루도 편한 마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오랜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의 눈빛 속엔 진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천하의 몹쓸 인간이라 욕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지우를 위해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손끝의 흔들림까지 그날의 기억은 제 마음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녀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녀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공기, 그날의 표정, 그리고 그녀가 품고 있던 작은 생명.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28, 5살과 3살 난 두 딸을 키우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 무렵 시동생이 집으로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아직 어려 보이는 얼굴, 그러나 배는 불룩하게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과 1년 가까이 만나왔습니다. 지금 임신 18주입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시부모님은 그다지 놀란 기색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아가씨,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엔 이모 집에 머물렀다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혼자 살았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고 저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어서 와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함께 잘 지내봐요. 그녀가 가족이 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후였어요. 엄마를 꼭 닮은 아이. 작고 따뜻한 손으로 세상을 잡으려는 듯한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녀와 저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반찬을 나누고 아이들 이야기에 웃으며 그렇게 가까워졌죠. 조용했던 그녀는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저 역시 그녀를 진짜 동생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동서와 함께 점심을 먹고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우리는 사과를 깎아 함께 나눠 먹으려던 참이었죠. 형님, 잠깐만요. 제가 사과 깎아올게요. 그녀가 부엌에서 사과를 씻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유난히도 날카롭게 들렸고 그녀는 수건으로 손을 대충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누구시죠?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출장 간다고 했는데 말도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그녀의 표정을 보는 순간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한 응급실. 그곳에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동생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몸, 그리고 천 사이로 보이던 멍든 발.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우 아빠 왜 여기 누워 있어요? 눈 좀 떠봐요. 당신 우리 지우 어떡해요? 왜 하필 지금이에요? 그녀는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저는 그런 그녀를 부축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지방 출장이라더니 실제론 불법 도박장에 있었고 돈을 잃은 후 판돈을 들고 도망치다 붙잡혀 폭행당한 끝에 머리를 부딪히고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곳에 다녔다는 걸 몰랐고 우리 가족은 전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장례식 내내 시어머니는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고 동서는 무너진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이 들어오면 기계처럼 맞절을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아기를 안는 일도 젖을 주는 일도 잊은 듯 했습니다. 지후는 계속 울었습니다. 젖을 달라고 엄마를 찾는 울음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던 저는 결국 분유를 타서 그 아이를 안고 먹였죠. 며칠이 지나도 동서는 입 하나 열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정적이 가득했고 지후의 울음만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죠. 당신, 오늘도 같이 가자. 혼자 두기엔 너무 위험해 보여. 우리는 매일같이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어놓고 청소를 하고 지후를 씻기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앞에 두어도 한 입도 먹지 않았고 젖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서야, 제발 이거 한 숟가락만 먹어봐. 지후 위해서라도. 그녀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끝은 점점 차가워졌고 얼굴은 갈수록 더 말라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지후 굶겨 죽일 거야? 애가 살고 싶다고 우는데 제 고함에 지후가 울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친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움직여져요.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아주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바람은 야은 대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주방 바닥에 깔린 신문지를 살짝 들썩이게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무슨 소리 안 들려? 남편이 잠결에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대문 앞에 놓인 바구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담요로 덮인 바구니 속에서 흐느끼는 듯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새빨갛게 울다 지쳐 축 늘어진 지우가 들어있었습니다.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작은 두 손은 허공을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발치에는 구겨진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님 염치 없지만 지우를 부탁드려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동서가 사라진 겁니다. 남편과 저는 곧바로 동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집 안은 완전히 뒤엉켜 있었습니다. 서랍은 열려 있었고 옷가지며 생활 도구들이 마구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우리는 지후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물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젖냄새가 나는 아기에게 이 무슨 운명인가 싶어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뒤 시부모님이 급히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작은 방 안 포대기에 쌓인 지후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지우 좀 너희가 맡아줄 수 없겠니? 우리야 이제 몸도 마음도 다 늙었고 이 아이 시설에 보내는 건 너무 불쌍하잖니. 말씀을 마치지 못한 채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셨고 시아버지는 묵묵히 앉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우리 집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남편 외벌이의 어린 딸 둘을 키우는 것도 빠듯했죠. 하지만 눈을 감고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바구니 속에서 울던 그 아이, 떨리는 손으로 저를 붙잡던 그 온기.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눈빛 속에 모든 말이 오갔습니다. 우리가 키우자. 우리 집 아이로 지호를 키우자. 그래, 저 아이. 더는 울게 하지 말자. 그날 밤 지후는 우리 품에서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알아챈 듯
꿈결 속에서도 입꼬리를 살짝 올린 그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지후가 우리 품에 들어온 첫날 밤, 아이는 작은 숨을 고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고 작고 여린 손가락은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후야, 우리가 널 안았으니 이젠 괜찮단다. 그렇게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스스로에게도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딸아이 둘은 아직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아기 누구야? 응, 지후야. 우리 집에 당분간 같이 지내게 될 동생이야. 동생? 동생 생긴 거야? 진짜? 아이들은 곧 익숙해졌습니다. 새로운 동생에게 인형을 보여주고 옆에서 재롱을 부리며 간지리기도 했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런 경계도 없이 지후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이 아이도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지후는 어느덧 미나, 유나와 함께 장난감을 두고 싸우기도 하고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때론 유나가 지후의 인형을 뺏겨 울기도 했고 미나는 그런 지후를 감싸며 누나 노릇을 톡톡히 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날이 있습니다. 유나가 장난삼아 지후에게 말했죠. 지우야, 너 우리 가족 아니래.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그 말을 들은 지후가 울면서 집을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남편과 함께 동네를 뒤졌고 결국 동네 문방구 옆에 쪼그려 앉아있는 지후를 찾아냈습니다. 지후야, 누가 뭐래도 넌 우리 아들이야. 엄마 아빠가 널 데려온 게 아니야? 너는 우리한테 온 선물이야. 남편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호야, 아빠랑 닮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코는 나 닮았고 입은 엄마 닮았지. 그 말을 들은 지후는 마침내 눈물을 멈추고 조용히 저희에게 안겼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진짜 남매처럼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입양 절차는 지후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마무리됐습니다. 법적 가족이 되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이었죠. 지후는 다정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누나들과도 잘 어울렸고 무엇보다도 저희 부부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가끔은 지후가 너무 착해서 더 안쓰러웠어요. 어른들 눈치도 잘 보고 싫은 말도 참고 웃으면서 넘어가는 아이였거든요. 시부모님도 지후를 예뻐하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말씀하셨죠. 이 아이 덕분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었지. 참 고마운 아이야.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지후는 우리 가족에게 조용히 그러나 깊숙이 스며든 복이었습니다. 지후가 가족으로 자리를 잡은 지 수년이 흐르고 우리는 완전한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 가족의 평화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평온해질수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문과 오해도 함께 깊어졌으니까요. 그 예쁜 얼굴에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그애 딴 데서 잘 산다더라.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두고 도망간 건 못 참지.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 동서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어느새 동서에 대한 말이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반상회 자리에서 동서에 대해 말문을 열 때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참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다독였죠. 하지만 때로는 그 생각이 멈추지 않고 쌓여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반상회에서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지우는 참 복이 있는 아이야. 하지만 그 엄마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자리에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오래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구든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때 동서도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을 꺼내기 전에 자신의 처지가 더 어려웠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면서 마치 저의 억눌렸던 감정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동서에 대한 그리움과 복잡한 감정도 밀려왔습니다. 이웃들의 소문과는 달리 우리 가족 내부에서는 지후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지후를 아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 덕분에 버텼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 동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던 중 시어머니는 결국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참 예쁜 아이야. 그 애는 나도 아끼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속에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피가 아닌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후는 내 피를 이어받지 않았지만
내 마음을 이어받은 아이라는 걸.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지후는 군 제대 후 조금만한 식당을 차리며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새 그의 식당은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죠. 그러나 안정된 삶 속에서도 지후가 품는 질문들은 오히려 깊어져만 갔습니다. 엄마, 저 친엄마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왜 저를 두고 가신 건지,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질문을 받을 줄 알았지만 막상 마주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살아왔던 과거의 그림자들이 다시 저를 덮치는 기분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후야,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게 당연해. 하지만 엄마도 그분에 대해 정확히 아는 건 별로 없단다. 그래도 내가 알고 싶은 걸 찾아가는 걸 막진 않을게. 지후는 말없이 제 말을 듣고 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제가 알아야 할 게 뭔지, 제 뿌리가 어디인지 꼭 확인하고 싶어요. 지후의 굳은 결심을 보며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삶의 중요한 문턱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지후가 친엄마를 찾겠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후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다시 떠오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식당에 손님이 점점 늘어나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일손이 부족하던 차에 한 아주머니를 주방 보조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손이 야무졌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함께 보내며 자연스레 가족처럼 가까워졌지요. 식당 일이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친엄마를 찾겠다는 마음도 서서히 옅어져 갔습니다. 지후는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손님으로 온 한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던 일하던 아주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오래전 떠났던 그 아이, 지우 곁에 지금까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동서가 설마 지후의 식당에서 일하던 아주머니였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동서인가요? 동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그동안 지우 곁에서 지켜보며 몇 번이나 말을 하려고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우가 나 때문에 상처받는 게 두려웠어요. 그땐 너무 어리고 어리석었고 제 선택이 옳았다고는 말 못하지만 지우만은 무사히 자라길 바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형님.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지후의 친엄마라는 사실과 갓난아이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설마 했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뒤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고 지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만이라도 안전하게 형님 집에 맡기고 싶었다며 그날 새벽 바구니에 아이를 담아놓고 숨어 울었다는 고백은 제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내다가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동서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사실은 계속 말하고 싶었지만 제 입으로 꺼낼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어요.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제 진심을 꼭 전하고 싶어요. 형님, 고맙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후한테 엄마라고 이야기해볼 생각은 없어요? 지금이라도 말하면 아이가 받아줄 수도 있어요. 동서는 고개를 저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형님, 안 돼요. 그 애가 지금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다시 상처를 줄 수는 없어요.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 같은 사람 엄마 자격도 없어요. 나는 동서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녀의 말에는 오랜 세월 혼자 감당해온 죄책감과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 마음을 함부로 헤집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동서가 갑자기 이야기한 이유를. 동서는 계속 야위어갔습니다. 어느 날 동서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형님, 저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동서에게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서는 끝내 조용히 주방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식당을 떠났습니다. 붙잡지도 못할 만큼 급하게 떠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동서가 떠난 후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동서를 이해하고 붙잡지 못했을까? 왜 그녀의 아픔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후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심 그녀가 다시 돌아와 주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제가 그 용기를 꺾은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 역시 죄책감에 사로잡혀 지후에게 친엄마를 돌려줄 용기를 내지 못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 전화번호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가 식당을 떠난 뒤 몇 주가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그녀가 쓰러진 채 실려왔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중 가족으로 보이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동서가 위급한 상태라며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지후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면서 마음 깊숙이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를 향한 연민과 미안함, 그리고 지후가 진실을 마주하게 될 순간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지요. 무엇보다도 혹여 늦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그 장면이 어떤 얼굴로 다가올지 조심스럽게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나는 지후를 바라보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지후야, 사실은 너에게 꼭 말해줘야 할 게 있어? 내가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그 아주머니, 그분이 바로 내 친어머니야. 지후는 순간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지요. 정말이에요? 왜 지금에서야? 위급하다고 연락이 왔잖니. 더 늦기 전에 너라도 진실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았어.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해 떠난 거야. 나는 동서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차분하게 전했습니다. 지후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그녀의 깊은 죄책감을 조심스레 풀어놓았지요. 지후는 말없이, 차 안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병원에 도착했고 병실 문을 열었을 때 한 줄기 햇살이 창가 너머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왔건만 병실 안은 너무나도 조용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던 동서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 시선 끝에 지후가 서 있었습니다. 지후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차 안에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도는 듯 했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아주머니가 자신과 그렇게 깊은 인연이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겠지요. 내가 보기에도 지후는 충격과 혼란 속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동서는 말없이 나와 지후를 바라보다가 그의 표정 속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기색을 읽었는지 잠시 머뭇거리며 생각에 잠긴 그녀는 마치 마지막 남은 힘을 모으듯 천천히 숨을 들이쉰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후야, 엄마야. 식당에서 너랑 같이 일하면서 매일매일 말하고 싶었어. 내가 너 엄마라고. 근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났어. 정말 미안하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고 떨렸으며 마치 오래전 바람 속에 잊혔던 이름을 다시 불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지후는 당장이라도 등을 돌릴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와 침대 옆 의자에 앉은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동서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곁에 계셨던 거예요? 그 말은 원망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울먹이는 목소리에는 오히려 그리움과 혼란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동서는 입술을 꼭 다문 채 눈을 감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들이 목끝까지 차오르는 듯 했지만 차마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후야, 내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단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너만큼은 무사하길 바랐어. 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너를 바라보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단다. 지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서의 얼굴은 눈에 띄게 야위었고 손등은 뼈마디가 도드라질 만큼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을 느낀 동서의 표정에는 미약하지만 안도의 기색이 피어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라도 너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난 정말 다행이야. 지후는 대답 대신 동서의 손을 꼭 잡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시간. 모자의 눈빛 속엔 세월의 공백을 채우려는 간절함과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병실 안은 조용했고 그 고요 속에서 단 한마디가 더해졌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안아볼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지후는 동서를 꼭 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동서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작별이 병실 안을 천천히 감싸 안았습니다. 동서는 여전히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곁을 지키며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차가운 기계음과 희미한 숨결 속에서 언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지 모른다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녀가 원하던 평안한 이별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우리는 병실을 조용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서는 아주 고요하게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고 우리는 그 순간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내민 작은 봉투를 받았고 그 안에는 장례비와 함께 동서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글씨로 쓰인 소원이 담겨 있었지요. 저는 자식 버린 죄인입니다. 무연고자로 정리해주세요. 유골은 동해 바다에 조용히 뿌려주세요. 물처럼 조용히 사라지고 싶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는 그 말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죄인처럼 떠나는 건 막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름 없이라도 가족의 마음으로 장례를 치러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따라 동해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파도는 잔잔하게 밀려왔고 지후는 조심스럽게 동서의 유골함을 안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언제나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가벼운 바람이 유골 가루를 실어 바다로 흩뿌렸고 모두가 묵묵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동서는 그렇게 바다로 돌아갔고 그곳에서야 진정한 평안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후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했고 일에 몰두하며 동서와 나눈 마지막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후는 밝은 얼굴로 우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가 생겼어요. 그 말에 남편은 놀란 눈으로 지후를 바라보다가 곧 얼굴 가득 웃음이 번졌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감격스러운 눈빛을 보였지요. 지후의 아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해맑은 웃음으로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 웃음은 동서가 남기고 간 따뜻한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옹알이를 하고 뒤집고 기어다니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다시 동서의 유해를 뿌렸던 그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햇볕은 따뜻했고 바닷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슬픔보다는 평온이 담겨 있었고 마음속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삶은 흘러가고 남겨진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동서는 떠났고 우리는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용서는 세월 속에서도 변치 않는 등불처럼 우리 마음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